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기독교가 교차하는 시선 박세현의 크로스뷰입니다. 2020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름만 보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동성애로 요약되는 성적 지향과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성별 정체성까지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제안.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3조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 사항입니다.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 차별로 규정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저희가 법률을 전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은 손해배상이나 이행강제금 이런 부담과 직결됩니다. 그 괴롭힘의 성립 여부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그 주관적인 고통, 유무에 따라 이렇게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이나 이런 데 위반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3조 5항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동성애 독재에 의해서 그걸 조금만 반대하고 비판을 해도 오히려 낙인을 찍는 이제 표현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비판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우려. 실제로 그럴까? 지난 2021년 2월 18일 한 공영방송 토론회.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안철수 후보.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안 시장 후보 발언이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안 시장 발언이 혐오 표현이며 성소수자 혐오 표현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가 특정 집단 보호를 이유로 제재당한 사례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표현을 하는 순간 전부 차별을 걸리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차별이 인정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과도한 그 이행강제금과 손해배상 또 때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표현의 자유 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신앙 표현도 차별 예외 사례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내 인권에 침해를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 사람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제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겉모습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동성 성행위와 성전환 행위에 대한 우리의 양심 신앙의 반대를 차별로 몰기 때문에 양심 신앙의 가치 표현을 막는. 물론 온라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보통신 서비스라든지 방송 서비스 공급 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인터넷, SNS, 언론, 신문, 방송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셨던 성적 지향에 따른 동성애, 그리고 성별 정체성이라는 젠더, 그리고 종교라는 사이비 이단, 더 나아가서는 종교 인종에 따른 급진적인 이슬람 문제라든지 이런 반대가 다 차별로 규정이 되게 됩니다. 헌법 20조와 21조에서 규정하는 종교와 표현의 자유. 어떻게 하위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에 앞서는 걸까? 장혜영 의원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3조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3조 1항에서 규정한 차별금지 24가지 항목. 여기에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됩니다.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 조치, 동성애나 성전환이 예전부터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대하는 거는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 예외로 인정을 받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4장 차별의 구제 제52조 증명 책임 부분도 살펴봤습니다. 분쟁 해결에 있어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입증 전환 책임, 이 책임은 어떤 의미일까? 직접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손해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다, 손해액이 무엇이다 이런 걸 다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이거를 갖다 거꾸로 해놨습니다. 내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나를 채용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만 하면은 그 회사는 모든 것을 다 입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지난 1984년 제정된 호주 성차별금지법. 2013년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도록 개정됐습니다. 호주 변호사에게 입증 전환 책임을 물어봤습니다. 재판을 가게 된다라 그러면은 모든 것은 그 신청을 한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원고가 내가 당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지 피고 측에서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는 사실상 그건 어렵죠. 난 하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특정 집단 거부 표현 금지와 입증 책임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에서 보장하고자 하는 인권은 어떤 인권일까? 그다음에 성소수자 상대적 인권의 논리는 특정 집단을 죽이신 거예요. 상대적 인권을 주장하는 순간 보편적인 인권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게 통일이 충돌할 수 있는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실 주장은 어떨까? 그럼 설교에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나요? 네, 그런 것까지 조율하고 있는 법은 아닙니다. 그럼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내용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4가지 영역의 설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떤 4가지 영역 말씀하시는 거죠? 고용, 재화 용역, 교육, 그리고 행정 서비스 이렇게 4개거든요. 그게 어디 나와 있죠? 법안에 그 내용에 소지가 있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법안을 쉽게 해설하면 그렇습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목적을 내건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지만 실제로는 거부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막는 역차별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고. 그렇다면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 평등법 2장 14항 G항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시행 3년 뒤인 2013년 영국 거리. Every person who engages in sexual immorality knows that it is wrong because God has given them a conscience.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 그를 체포합니다. Okay, I'm arresting you for Section 5 public order. Okay, this is because people have been offended by what you said. Okay,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it may harm your defence if you're not mentioned when questioned something which you led to rely on before. 토니 목사가 체포된 이유는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 경찰은 토니 목사의 외침이 동성애자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법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공공질서법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And at about midnight, I was released from jail, and Michael gave me a ride home. 지난 2009년 10월 매튜 셰퍼트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금지 법안을 제정한 미국. 이 법에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동성부부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 잭 필립스 씨. 크리스천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잭 씨는 동성애자들로부터 차별을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And that's why it's been shocking for me that the government would try to take away my freedoms and force me to create something that went against my faith. 수년간 법정 싸움을 해야만 했던 잭 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In 5 years of court battle, 40% loss of my business, losing half my staff, and even death threats to me and my family. 캐나다는 인권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캐나다 법원은 한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5세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Because here I am sitting there as a parent watching a perfectly healthy child be destroyed. And there's nothing I can do but sit on the sideline and, according to Justice Bowden at the time, cheer it on. I could only affirm or get thrown in jail. 캐나다 브리티시주 콜롬비아 법원은 랍시의 딸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랍시에게 딸을 남성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Always be a girl, but she can never go back to being a girl in a healthy body that she should have had. Right? She's going to forever have a lower voice. She'll forever have to shave because of facial hair. She won't be able to have children. She won't have a family. These kids don't even understand what this stuff means. What kid who's 13 is thinking about a family and having children? Not many. 뉴질랜드와 스웨덴, 독일을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해당 나라 법안들도 성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보다 국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 제재와 관련해 더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가 합쳐진 제도인데 이게 원래 영미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영미에서도 이것이 이제 원래 손해배상보다 뭐 3배 그 이상을 부과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에 도입해서 최고 5배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동성애가 죄라고 명시한 성경 말씀을 말하거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기독교인들. 딸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다 가정 파괴범으로 몰려 눈물을 흘리는 가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신앙과 표현의 자유보다 동성애 옹호가 우선이었습니다. 너무 먼 나라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들이 동성애 옹호 교육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2012년 1월 26일 서울에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됩니다. 학생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조례 2장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 항목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됐습니다. 미니 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현재까지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된 지역은 서울을 포함해 7곳. 이 지역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올해 15살 최연지 양. 중학교 1학년인 작년 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 관련 영상을 보여줬다고 증언합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시고 거기 막 여자끼리 키스하고 맨날 그런 거 보여주시거나 남자애들끼리 손을 잡고 여자애들끼리 손을 잡아봐라. 그리고 눈을 마주쳐봐라. 어떤 느낌이 드느냐고. 최 양은 해당 교사가 영상을 보고 설문지 작성을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성소수자들에 대해 바뀐 관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내 주위에 가족이 성소수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냐 그리고 또 따로 친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줄 것이냐 그리고 총 느낀점 이런 걸 거기 넣어져 있었는데 그 내용이 다 길게 쓰라고 하시고 그 내용을 잘 쓰면은 그
생길 때 잘 써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양은 최근 진행된 퀴어 행사 관련해서도 교사의 일방적인 옹호가 이어졌다고 덧붙입니다. 퀴어 축제 할 때 우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성소수자들을 성폭력 같은 걸 했다.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다. 이런 뉴스를 선생님이 보여주시면서 또 그 입장으로 반대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것만 해주시고. 실제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변화가 될 거예요? 일단은 그런 올바른 거를 말을 못하니까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못하고 학생들도 그런 거에 대해 표현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고 되게 이거는 그냥 그쪽 사람들의 말만 들어주는 너무 약간 일반 사람들한테는 공산주의 같지 않나.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다. 경기도에 사는 한 학부모. 자녀가 학교 교육에서 동성애를 자연스레 접하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그런 동성 부부로 이루어진 가족도 한 형태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불법이다. 미국과 유럽은 합법이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냥 어떤 사건, 어떤 상황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부모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그런 용어를 다 쓰지 못하게 하면서 부모 1, 부모 2 이런 식으로 부모에 대해서 이런 명칭 자체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밌어서 그거를 한단 말이에요. 신앙인으로서 동성애가 죄임을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학부모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자녀 교육 역차별을 당할 걱정에 두렵습니다. 교육부에서 허가가 돼서 아이들의 교과 과정에 이게 정말 들어간다면 그냥 아이들은 교과의 어느 한 부분을 배우듯이 그냥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섭고 걱정이 되는 거죠. 학부모들 우려는 학교 밖 교육까지 이어집니다. 목욕탕에 만약에 가잖아요. 근데 그런 성소수자들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남자의 몸이지만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고 차별과 혐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엄마 저기 남자가 들어왔어 이러면 그 아이들이 오히려 입을 막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하다 가정 파괴범으로 인식됐던 캐나다 가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부모들도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 교육 현장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바뀔 것이며 이것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막을 방법은 없겠죠. 그러면 어린, 미취학 아동부터 이런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저것이 멋있다, 이것이 멋있다,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이며 이때 아이들의 성별을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이 크게 위험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니 차별금지법이라 불리는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된 지역에서는 이미 동성애 옹호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동성애 옹호가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될 것이 자명하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최일선에 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우리는 해당 자료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정말 필요한 법인지 또 대안은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응답자에게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무슨 사유로 어디에서 차별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차별 사유는 총 17개. 두 번째 항목으로 성소수자도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비율은 전체 0.7%, 17개 항목 중 최하위 수치입니다. 응답자들은 차별받은 장소가 비대면 공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차별이 사실상 없을 만큼 미미하다는 결과를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차별받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는 차별받지 않는다라는 증거인 거죠. 사실은 스스로 차별 행위가 없었음을, 사실상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럼 차별금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해당 보고서에서는 또 종교적 차별과 사상적 차별 수치가 성소수자 차별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성소수자보다 종교와 사상으로 발생한 차별을 먼저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제가 일전에 전화드려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 인터뷰 좀 요청드렸었는데 회신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못 받아서요.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법 전문가들은 현재 법 체계로도 충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나머지 사유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 장애인 등등 해서 나머지 개별적인 차별금지 사유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장돼 있고, 제재를 이렇게 정교하게 해서 지금 것도 수십 개 있는데 개별 차별금지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령 차별금지법, 여성 차별금지법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은 오랜 기간 교육의 결과물입니다. 1900년도 말하고 2000년대 초에 나왔던 이 동성애자들의 그런 칼럼들과 글들에서 요구했던 것들, 그리고 지향했던 바가 바로 이런 상황이거든요. 20년 만에 그 일들이 좀 현실화돼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을 교육하는 일, 한국교회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습니다. 이들이 얼만큼 어디로부터 더 철저히 교육받았는가에 따라 승패가 좀 갈릴 거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답습하고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렸다면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구나, 교회에서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결국 나중에 청년이 된 우리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교회 이탈이라든가 뭐 그런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또 이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종교와 표현 자유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죄라고 말할 자유도 있습니다. 동성애 찬성을 말할 권리가 있다면 반대할 권리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겁니다. 낙태권은 기본권이 될 수 없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기존의 판례가 오류다. 낙태죄가 있는 이유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가 계속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가장 첨예한 부분의 논란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22주, 이거는 16주 정도 되는데 이만한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잔인하게 다 잘라서 낙태를 하거든요. 자르고 머리를 다 깨가지고 흡입을 해가지고 긁어내면서 낙태를 합니다. 가공이 막 수축을 해서 그 아이와 임신산물이 떨어질 때까지
출혈과 이게 바깥으로 나가게 계속 수축을 해야 되니까 통증도 많아지는 거고 결국은 이제 불안전 유산이 돼서 나중에 뭐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